사실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겠다 싶더라고요. AI를 잘 모르지만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이렇게 전문가에게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전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참 쉽지 않으신 분인데, 항상 싸게 모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지트 이제 공동대표로 계시고, 아시겠지만 공학 박사로서 또 AI 리터러시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미래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하면서 책으로도 쓰시고 또 베스트셀러도 되시고 또 주변에 좋은 강연으로 많은 분들 또 변화시키면서 기술을 또 전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상훈 박사님, 제가 항상 우리 강의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부분이 마이크를 켜시고 뜨거운 박수를 이렇게 한 번씩 딱 초창기에 주시니까 드릴 거니까요. 그래야지 이제 강사님이 좀 에너지 받아가지고 즐겁게 노하우들 좀 더 많이 나눠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두 잠시 마이크 한 번만 딱 켜주시고요. 함성과 더불어서 박수로 전상훈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될까요? 네. 저 1월에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때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직후에 바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제가 강연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작년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 관계로 그때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냥 올해는 그 정도 비용까지 써서 갔다 올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작년에 예측을 해드린 대로 올해는 드디어 AI가 이제 물리적 공간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에도 그렇고요. 로봇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결합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 아실 텐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로 로봇 쪽에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 로봇 파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인베디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AI와 결합이 됐던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 갖고, 이제 어떤 포인트만 잡아서 작동을 했던 시스템인데, 이제는 스마트 AI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는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연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가 실체화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제 예측이 맞았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앞에 AI가 장착이 된 로봇 비서들을 들고 다니는 부자들이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그 중국의 로봇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미국의 부자가 이제 AI 이제가 장착이 된 그 로봇 비서를 가지고 요리를 시켰는데 아주 그냥 엉망인 거 보셨을 겁니다. 영상이 짤이 돌아다녔죠. 그런데 내년에 출시가 될 아마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을 넘어서서 이제 상용화 직전에 나올 로봇 비서는 이제는 우리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아주 확연하게 잘 들을 수 있고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AI가 판단을 했을 때 그 결정권을 AI한테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 기업에서도 요 AI에게 휘둘리는 인재는 앞으로 뽑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인재를 뽑냐면 AI를 이렇게 리딩하고 AI의 결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디시전 메이킹 능력을 가진 인재들만 앞으로 뽑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신입사원 공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AI 시대에 AI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작년이죠. 서울의 3대 유명한 대학에서 집단 컨닝해서 난리가 났죠.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AI를 갖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자기의 성과물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뭐, 더더구나 여기 코칭을 많이 하시잖아요. 코칭 하시는 분들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정말 AI 시대에 AI가 준 데이터를 갖고 이러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포장? 근데 재료가 나쁘면 포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코칭의 가장 기본 진로 코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입시제도상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럼 바로 이제 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들어가봐야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포커스는 이 세스에 나온 트렌드를 갖고 앞으로 우리 코칭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강사 선생님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주제예요. 세스 2026의 특징이 홀스라는 건데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세스에서 나왔던 그 특징이 이제 피지컬 AI, 행동하는 AI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개선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스탠포드와 하버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AI라는 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더욱더 거짓말. 오늘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오늘까지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 보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문도 제가 오늘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 주신 어떤 사용해야 돼요? 어떤 그 잼스나 GPT를 사용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 정말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죠. 그리고 AI는 경쟁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파트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 얘를 비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수준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같은 동등한 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비서가 아니고 파트너로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창성, 바로 그러면 AI가 가질 수 없는 독창성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빌드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 2026에서 첫 번째 AI 비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얘가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챗GPT를 사용하시든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든 AI가 이제 우리의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프롬프트만 제대로 입력을 해도 이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질문자가 원하는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합니다. 두 번째, 이 AI가 이제 그 로봇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활 로봇이 우리 시대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로봇이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래를 해주는 이른바 가사 도우미 로봇들도 AI를 장착한 로봇들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로봇이 작동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가정은 스마트 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홈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아주 비싼 아파트가 대부분 스마트 홈이긴 한데 이 스마트 홈에 맞는 또 그러니까 AI가 작동이 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저가 되는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디지털은 돈이 듭니다. 유지 보수라는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부사가 되지 않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웬만한 부사라는 것은 적어도 1년에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분들, AI가 아무리 비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봉 1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보편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있다는. 그리고 혹시 기아 자동차 PV5 이번에 나온 거 보셨죠? 이게 작년에 CES에서 컨셉트인데, 이제는, 요 자동차가 이제는 이동형 휴식 공간을 떠나서 오피스가 되는 시대예요. PV5 한번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되었다. 모빌리티 오피스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일상적인 헬스케어도 이제는 우리 핸드폰과 더불어서 이제는 AI 로봇이 우리의 비서로서 건강 체크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시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간 컴퓨팅에서 무한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XR, 혼합현실의 그러한 오피스, 학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게 세스 2026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이 되고 있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죠. 자, 지금 애플 소식 들으셨죠? 아이폰, 저도 아이폰 15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이폰을 쓰고 싶진 않아요. 왜? AI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이폰은. 갤럭시를 보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AI만큼은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발표됐죠? 도저히 안 되니까 애플에서 이제 제미나이죠. 구글 측에다가 그 구글의 AI를 시리에다가 접목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한 3주 됐나?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지금 발표되고 있죠. 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클라우드는 그 인터넷이 필요하지만 온 디바이스는 인터넷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필요 없어도 어느 정도의 AI의 퍼포먼스 나온다. 그게 바로 엣지의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서 엔비디아가 꿀을 빨았습니다. GPU를 꿀을 빨았는데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극화로 간다는 겁니다. 다극화로 간다는 얘기는 훨씬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요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꿀 빨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한 7, 8년 전만 보시죠. SK 하이닉스 문 닫는다 말 나왔었죠. 근데 SK가 인수한 이후에 그때만 하더라도 SK 다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장 꿈의 직장. 뭐 지금 뭐 그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성과급이 얼마 나온다더라? 성과급이 내년까지 6억 5천만 원이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네. 뭐 이런데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HBM 4, 5가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 판다는. 얼마 전에 구글의 구매 담당 임원이 잘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HBM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잘렸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HBM이라는 초고대역 고성능 메모리가 전 세계를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이거 못 만들어요, 지금. 미국 마이크론도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AI가 이제는 산업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산업에 이제 AI가 장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AI의 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피지컬 AI, 요거 뭐 보셨잖아요. 현대자동차, 여기 아틀라스는 보셨잖아요. 이게 그 세스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보여줬던 바로 그 아틀라스 랩입니다.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다가 투입된다 그러죠. 2028년도부터 이 로봇 3만 대가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부터. 지금 울산 난리 났죠. 그래서 민노총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협의 없이는 절대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면 현대자동차 본사는 어떻게 한다? 울산 공장 폐쇄합니다.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일상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부각이 되는 게 AI 리터러시 능력. 바로 그 AI와 장착이 AI 고도화된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이거든요.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첫째, 로봇은 가장 힘든 게 관절입니다. 근데 56개의 그거를 갖고 이 관절이 돈고 360조. 이거 정말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3만 대를 연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중국 로봇은 항상 뭡니까? 쿵푸만 해요, 열심히. 쿵푸하고 뭐죠? 이렇게 그 날라차기 이런 거만 하는데 얘는 한번 덤블링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덤블링 딱 했는데 바로 섰는데 뭐가 부품이 빠졌죠.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지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로봇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이 아틀라스 로봇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So for the first 동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와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번에 기아차를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테슬라를 살려고 하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EV6를 샀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을 넘어서서 FSD라고 하죠. 그 FSD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했을 때 현대가 과연 되겠냐. 그래서 현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는 달리는 슈퍼컴퓨터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테슬라가 1년에 100조 원을 투자를 한대요. AI 쪽. 근데 우리나라 그 정도가 지금 안 되거든요. 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폰, 구글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안드로이드 부분은 어디서 만들죠? 구글에서 만들죠. 기계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삼성에서 만들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테슬라 빼놓고는. 이건 안 보겠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은 너무나 적나라하다는 거죠. 자, 왼쪽은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보다 조금 적은 연간 100만 대 생산량 기준이에요.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매일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근데 핵심도 여기 아틀라스 로봇 보세요. 100만 대 기준일 때 로봇 3,000대에서 5,000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인 사람은 500에서 800명. 23,000명에서 거의 90% 정도의 인력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요, 다들 코웃음 쳤어요. 무슨 소리 하냐. 이 안 된다. 1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절대 한 대도 투입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단순하게 이제는 이 로봇을, AI를 장착된 이 로봇을 다루기 위해서는 로봇 제어도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과 정비, 육체 노동에서 이제는 지식 노동, 계속해서 직무적으로 이제 이 로봇이 어떻게 잘 작동하고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능력.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로봇이 평상시와 달라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미세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이런 뭐죠? 아틀라스 로봇이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되어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쓰고 있는 게 바로 뭐죠? 네. AI가 됩니까? 이 전력이 필요합니다. 어제인가 그제 발표가 났죠? 예. 박사님, 움직일 때마다 마이크에서 이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마이크 한 번만 네. 딱 가까이 점검해 주시고 다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게 움직이실 때 마이크가 뭔가 꺼진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배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잘 아닙니다.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원전 이제 2개를 이번에 새로 짓기로 했죠. 용인에 보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뭐죠? 그, 원,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 전력 솔루션을 이번에 세스에서 한전에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로 진단을 하고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변전소의 이런 송전 이 부분을 어떻게 AI에 의해서 이제 메인터넌스라 하죠.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상당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세스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요. 한전에서. 지금 삼성이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독립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관을 만들어서 호텔을 따로 빌렸어요. 따로 빌렸는데 혹시 부산에 계시니까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르테 뮤지엄 가보셨나요? 아르테 뮤지엄. 지나만 가봤죠. 가본 것 같은데, 네.
같은데, 예. 아르테 뮤지엄 같은 이러한 그 뭐죠? XR이 되어 있는 이 통로가 세스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이제 공간 컴퓨팅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상현실, 혼합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스크린 속에 있었던 정보가 현실 공간에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AI 리터러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가상 정보의 출처가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남겨져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되는 게 이런 AI가 장착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AI는 데이터로 갖고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헬스 정보가 이제는 그 여기 뭐죠? 이런 기계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의 서버에다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했을 때 그럼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건데 기업들은 이거를 갖고 학습을 한다. 이 데이터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1월 22일 AI 기본법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해서 AI를 접목을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안전한가, 특히 의료 분야는 고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어쨌든 점점 AI가 데이터가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 기본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게 또 이번 세스의 특징이고요. 다음에 모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혹시 테슬라, 모델 X, 아니면 모델 S, 미국산, 테슬라를 몰고 계신 분 있으시면, 예, 댓글로 메시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테슬라면 FSD라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물론, 이제, 디렉트라고 해가지고, 운전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은 붙었지만, 거의 3세대에 가까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영도 램프 영도 램프죠? 거기 부산한 게. 저 부산 가면 한 번씩, 이번에도 부산 갔었을 때 그거 타고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영도 램프를, 예, FSD가 올라. 그게 뭐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어제부터인가요? 밤 11시 30분부터, 어디죠? 내선교차로인가? 내선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도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부산 분들 알고 계셔서 기회 되실 때 꼭 한번 타보시기 바라요. 지금은 공짜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서울은 2년 전부터 이 자율주행, 심야 버스가 운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거의 안정화가 되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점점 이 AI가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이런 모빌리티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에 언급했던 트롤리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장이 났었을 때 있는 쪽으로 차를 꺾을 것이냐, 8명이 있는 것으로 꺾을 것이냐. 그것을 AI가 판단한다면 무조건 한 명 있는 대로 꺾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이 점점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빌리티의 AI의 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것이다. 이번 세스의 특징이고요. 제가 스마트홈을 딱 보는 순간 드론이 떴어요. 드론인데 이 드론이 그렇게
작동 드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작년에 세스 갔었을 때 제 손바닥에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위에 한 5m 위에서 저를 이게 따라다녀요. 얘가. 막 따라다니면 저를 찍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홈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예. 저희 집은 스마트홈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 불 끄고 나가 보일러를 틀어놓고 가게 되면 보일러비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집은 어떻게 하죠? 바로 저의 어플에다가 뜹니다. 아, 어떻게 뜨죠? 집에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꺼주세요로 작동만 하면 꺼주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음성 인식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으로 또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 드론이 주차를 다닙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수집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갖고 가공을 했을 때 마찬가지 AI 기본법에 의해서 이 역시 고성능 AI일 경우에는 반드시 안정성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 진화는 그 2025년 세스까지는 학습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1세대, 1세대는 단순 자동화입니다. 그 일본에 가셨으면 예전에 그 로봇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봇에 AI가 됐는데 그때 AI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 딥러닝이 아니고 머신러닝이 단순 자동화였다면요. 이제 딥러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학습 기반으로 갖춰졌던 게 작년까지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틀라스 로봇을 보니까 이 AI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틀라스 로봇은 2024년 11월까지 나왔던 영상을 기억을 해보면 이 친구가 뒤에서 연구 알고리즘 짝순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3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AGI는 바로 범용 인공지능. 안 돼.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빼고 해야 되겠다. 울리더라도. 지금 잘 들리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빼고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 단순 자동화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반이 됐을 때, 작년까지 학습 기반이었다는 거죠. 학습 기반으로 갔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판단까지 못하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작동이 됐을 때 멈칫멈칫하거나 그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얘가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AGI는 바로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이 범용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이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요 자율주행차를 운전을 했을 때 똑같다는 거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한다. 실제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한 2, 3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운전대가 없는 그 완전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예, 몸이 안 좋으면, 뭐, 저도 혼자 살지만, 뭐,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얘가 뭐 일어나서 막 깨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미래의 AGI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저희를 깨웁니다. 깨워서 심지어 뭐까지 차려나요? 아침까지 차려놓는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5년 안에 옵니다. 5년 안에. 예.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예. 1년에 10억
최소 10억 원 벌어서 나도 이제 한번 로봇 한 비서 한 두세 대는 한번 몰아보자. 현재는 개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꿈이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뭐죠? 이번에 그 네덜란드에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맥도날드를 AI가 전체적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사실 40몇 초짜리인데, 정말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AI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조금 소리가 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그러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영상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이 AI 영상이 너무나 많이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다 AI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 AI 자체 저도 이번에 요거를 갖고 AI로 물론 많이 만들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 보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특히 콘텐츠 쪽은 AI의 자동화된 노력보다 창작 과정에 인간적인 혼을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AI가 고퀄리티가 되고 정말 콘텐츠가 뭔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몇 가지만 빼놓고는 AI가 정말 안 먹혀요. 특히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용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특히 우리 선생님들 코칭을 하실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AI의 어떤 뭐죠?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다 AI 자기소개서 이런 거 많이 써오거든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이나 뭐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근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자의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 그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디죠? 그, 교육 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교육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카피킬러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PT 킬러 1에 비싸더라고요. 한 번 쓰는데 10만 원이에요. GPT 킬러 1에 쿠폰을 제가 받아 갖고 왔어요. 예. 받아 갖고 왔는데 요즘 웬만하면 GPT 킬러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광고 보시면 저도 기분 나빴잖아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왜 기분이 나빴느냐. 아니, 해피 홀리데이 시즌인데 이게 엄청 뭐라고 하죠? 짜증이 났던 그러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연휴가 상당히 따뜻한 정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죠? 부정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광고의 뭐죠? 플롯이라고 하죠. 줄거리나 이러한 뭐죠? 스토리텔링을 누가 적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과 플롯을 누가 적었을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바로 직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채용적인 부분에 학생들이 자기의 자기소개서 적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학생 스스로의 인사이트나 어떤 그런 필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처럼 뭡니까? AI가 줄거리를 적어준다. AI가 스토리텔링을 해준다면 그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능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맥락적 AI 리터러시인 겁니다. 기술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TPO라고 하죠.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상황 등이 과연 적절하게 AI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가라는 맥락적 AI 리터러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채용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평가 다닐 때 이런 콘텐츠 쪽의 평가를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대로 이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바로 저희가 뭐라고 하거나 다른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AI를 이 장면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사이트와 주관을 갖고 내가 이거를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당위성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채용 담당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 교육은 이제는 지식 습득이 아니라 AI와 함께 공존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기술은 알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기술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학습 경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한국어 수업 있잖아요. 한국 수업을 학생들이 들어요. 저 이번에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안산이긴 한데, 이 안산의 안산역에 있는 동네가 그 원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그 동네가 톱합니다. 어디서 톱하냐면, 학생 10명 중에 9명이 다문화예요. 한국 학생 1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요 AI가 없을 때, 생성형 AI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기초 학력이 안 됐대요. 이 다문화 학생들이. 그런데 이번에 와서 생성형 AI를 갖고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학생들이 많다. 러시아어가 있는 그 콘텐츠를 갖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기초 학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작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학생들의 라이벌은 한국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방글라데시랑 파키스탄, 네팔 같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이다. 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AI가 바로 그 깊은 골짜기라고 하죠. 장벽이라고 하죠. 한국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의 역할은 하이터치에 갈 수밖에 없다. 따뜻한 공간과 윤리적인 가이드가 돼야 되고 AI 리터러시 만들어서 올바른 AI 활용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이 아니고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6년 전인가 나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의 또 다른 미래가 온다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AI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AI 기술 중심에서 자연어 리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어 리딩 능력. 그러니까 세미콜론 괄호 하나 틀리면 에러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그 에러가 이제 점점 그 에러가 적어진다는 거죠. 챗GPT 장에 자연어로 지시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코딩이 완료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GPT나 이런 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코칭에 접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GPT 샵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자연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웬만한 데이터가 쫙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제는 그러니까 코딩을 예전에는 물론 저희가 자연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코딩이 막 나옵니다. 코딩 근데 누가 해요? AI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의 CS146S라는 새로운 여기 과목이 생겼어요. 프롬프팅으로 개발하는 코딩입니다. 즉 이른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입코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지 않는데 자연으로서 이제 코딩을 하는 시대에 온다는 거죠. 이제는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다.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인문학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 인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통찰력과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기 나름대로의 뭡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는 인간의 영감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how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온다? why의 시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딩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AI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I가 코딩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철학적 사고와 무슨 능력이요?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바로 AI를 리딩하고 우리 인간의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AI를 사용을 금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도제식으로 뭡니까? 한 강의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강의하고 수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막을 이제 점점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극 활용해서 특히 여기에 CS50 봇 같은 과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아까 질문하셨듯이 뭡니까? GPT나 잼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봇 가지고 이제 여러 개 코칭 어떤 전략을 이렇게 짤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 한다라는 거죠. AI 대전환실에 미래 교육의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얘기하는 걸 저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자연어가 곧 코딩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AI를 지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AI를 지휘하는 전문가.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T를 창업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비판적 사고와 윤리 가치를 판단하는 리더라는 겁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결정권 스스로 무언가를 해봤다는 그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런 인재들을 원한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그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24,000명에서 500에서 800명이 남았을 때 그 500에서 800명이 뭐 한다고 그랬죠? AI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을 리딩하고 끌어주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다? 이 로봇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결정을 누가 내린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만이 이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물론 거기다 금상첨화로 그러한 로봇이 잘못 작동을 했을 때 프로그램 알고 있으면 고친다 이러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죠?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AI가 협업을 했을 때 AI의 어떤 도별 변수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캐치를 해서 어떠한 상황을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앞으로 더 중요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래 교육의 3대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개인화 시대에 왔어요. AI 기반에 이미 맞춤 학습 격려가 되고 있고, 제가 작년 책이 그거잖아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너에게서 한 장이라고 합니까? 한 단원이 AI DT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육박람회 갔더니 이제 AI 이제 그 교육 자료라고 해서 근데 똑같아요. AI DT랑 그런 차이가 없어. 또 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AI 기반 맞춤 학습 경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도입을 하는 거죠. AI 교육 자료라고 하니까.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초연결 학습입니다. 이제는 온 오프라인 블렌디딩 러닝은 기본중의 기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제 에듀테크가 뜨고 있죠. 근데 1번이 2번이 아무리 서포트가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3번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주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소통 중심의 프로젝트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도 그랬는데 보면 그 학생들이 보면 일명 자기 이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 거에다 숟가락 얹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봤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런 건 뭡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했다? 앞으로 AI 시대는 무조건 AI한테 끌려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자기 주도 학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협업을 통해서 뭔가의 어떠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떠한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 자기주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확정 편향으로 갑니다.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확정 편향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걸 실증을 해서 저는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 콘텐츠에 대해서 추천 알고리즘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 확정 편향입니다.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어떻게 되죠? 사람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이죠. 작년 한 4월, 5월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왼쪽 그 겨드랑이에 종기가 났습니다. 예, 종기가 나서 수술을 하려고 열심히 유튜브로 찾았더니 그 다음부터 추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유튜브로 추천하는 영상이 뭐였냐? 바로 귀 파는 영상. 귀 파는 영상을. 이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기 이렇게 수술하는 영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 파는 영상을 보게 되더라. 야, 좋아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년 한 8월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돌비 공포 라디오를 추천을 합니다. 예. 110만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귀 파는 영상이랑 돌비 공포 라디오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SMR입니다. ASMR에 이게 훅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리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겨드랑이 수술하는 그 찾기 위해서 제가 찾았다가 이 알고리즘 저를 어디까지 인도해 줬죠? 돌비 공포 라디오까지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또 다른 쪽으로 또 몰고 가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서 스탑. 근데 더 이상 안 넘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스탑을 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아, 그래. 나는 이런 공포물을 좋아하는 사람. 저 원래 공포물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공포물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AI가 고도화되면서 확정 편향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선택당하느냐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필터 버블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 특히 요즘 재미나게 뜨죠. 챗GPT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제미나이를 3시간을 사용을 하면 챗GPT는 30분밖에 사용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일명 클로드 바이어인데 요즘 클로드는 한 20분 사용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에는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뭐가 달리죠? 댓글이 달리죠.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정보는 제미나이는 최신 정보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돼요. 그런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보통 한 달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걸 줄여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이러한 검색 기능과 과거 클릭 습관이 결국은 개인 맞춤식으로 얘가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제미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수 한 석 달 이상 내가 계속 이걸 갖고 정보를 찾는 거를 계속 해왔다면, 특히 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느 순간에 얘가 바로 뭡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답을 주는 그러한 경험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선범으로 가고 있다. 왜 그렇죠? 알고리즘이 이 가짜 뉴스가 돈이 돼. 노출시켰으면 이 소가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AI가 점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는 뉴스는 어떻게 되나 모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셨을 때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코칭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물론 비식별화 되는 거죠. 뭐 김 무슨 학생을 A라는 학생으로 해놓고 이 학생에 대해 대략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솔루션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AI를 활용하셨을 때. 자, 이건 시프트인데요. 제가 이번에 5월에, 조금 늦었는데, 5월에 진짜를 보는 눈이라는 이 과제이긴 한데요. 이 AI 리터러시 정보 분석하는 새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 미국에서 쓰는 이 정보 확인 능력입니다. 이 시프트라고 하는데, 스탑, S는 일단 멈추고요. 다음에 I는 일단 소스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F는 이 소스보다 더 나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T는 그러면 여기서 주장한 어떤 그 주장이라든지 인용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콘텍스트하고 어떤 매치가 되는지까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는데 저 역시 이제 자료 찾을 때는 AI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AI를 사용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글을 30분을 적으면 10분이면 이 AI의 AI가 준 정보 검색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30분 정도 제가 글을 쓰잖아요. AI가 준 소스를 검증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얘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록으로 찾지 마세요. 그록으로 데이터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록은. 그리고 그록으로 이미지 만드시잖아요. 얼마 전에 난리가 났죠. 그록은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떤 나쁜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블러트리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못 믿을 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록은 사용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활용의 진정한 의미는 윤리적 기준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법적 테두리 바로 AI 기본법이 물론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 그 제공자죠. AI 플랫폼 제공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만 나중에 사용자한테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도 저작권법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팝콘 브레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인지적 부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대 시작을 했던 서울의 아주 큰 대학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는 챗GPT를 써서 그렇게 답을 찾았으면 자기 혼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를 하냐고. 예. 물론 그렇게 끌고도 나쁜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나쁜 것들 계속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나쁜 걸 알면서도 뭡니까? 더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AI 등 디지털 도구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면서 뇌의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이 학생들 역시 우리의 최고 학부에 있는 학생들 역시 팝콘 브레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시대 필요 역량은 점점 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번 빼놓고 전부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뭐죠? 이게 창의적이고 지적 호기심, 편향성 식별 능력, 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부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년에 필요한 핵심 능력 했을 때 여기에서 정말 뭡니까?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뭐 유연성, 창의성, 리더십 전부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좋. 특히 10번. 그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요즘 아시죠? 그 진상들 워낙 많잖아요. 예. 그거 다 응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뭡니까? 결국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뭐 서로 이제 그 뭐죠? 인간적인 어떤 교차점 찾으면서 점점 더 이제 자기의 바로 그 사고 능력, 이분은 좀 조심해야 될 고객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워낙 중요해요. 뭐 우리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을 아는가, know, want, 무엇을 알고 싶은가, how, 어떻게 알아내는가, learned,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생각, 인지, 행동, 이 메타인지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AI 활용이 왜 중요하냐? 바로 프롬프트 작성되면 그렇습니다. AI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이 능력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대부분 보면 요즘 제가 활용 이런 수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냥 프롬프트, 좋은 프롬프트를 갖고 계속해서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서 어떤 퍼포먼스 나오는 쪽으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전체적인 퍼포먼스, 나한테 중요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때는 나의 이런 메타 인지 능력으로 나만의 프롬프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2단계에서 끝나요, 대부분. 읽고 쓰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과 창의적인 활용까지 가려면 방금 말한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팝콘 브레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죠?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책 읽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즘 공중파 방송 되게 힘들죠. 심지어 뭐 드라마는 시청률 0%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유가 뭐죠?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오늘 이 강연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한 반 넘어가는 이 강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콘텐츠 편집자가 있었다면 이걸 갖고 뭡니까? 쇼츠로 짤방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아주 대박 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AI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악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 뵌 이후에 한 몇 달 뒤에 나온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은 클로드가 저의 메인 생성의 AI가 아니지만 저는 작년 한 8월까지는 클로드가 저의 메인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판이냐면 클로드 3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여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 이 클로드 3는 정말 순수했던 인공지능입니다. 몰라서 거짓말을 하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아니죠. 한 달에 5번은 밤을 지새웠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작년 5월에 이제 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전역에 저 같은 사람 700명이 이 클로드의 운영사인 엔트로픽 본사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이 친구의 장례식을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장례식을 열어줬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순수한 AI는 우리한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얘가 지금 이제 고도가 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맨 끝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AI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요걸 언제부터 느꼈냐면 작년 뭐죠? 아니요. 2024년 8월부터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자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로드가. 근데 그 클로드가 제가 볼 때 오프스 같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공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엔트로피의 여기 뭐죠? AI 복지 연구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공개를 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백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이거 제미나이한테 아주 제가 이게 작년 8월인가? 실제로 제가 이거 캡처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AI 생성형 가짜 뉴스를 이용한 주가 조작에 의해서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듯하게 찾아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좀 빠졌는데 출처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이전 답변 출처에서 문의하셨군요. 해당 내용은 제가 생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저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얘가 한 거예요, 얘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댓글 좀 그 메시지창으로 좀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은 좀 달아주세요. 예, 저만 경험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 한다라는 거를 항상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험하신 분 계세요. 예. 기- 분명히 경험을 하시잖아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계속 이런 경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하셔야 됩니다. 예. 정답이 아닌 그럴듯한 말 계속 합니다, 이제. 학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는 편집장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어떤 거짓말, 뭔가 좀 이렇게 이상했을 때 반드시 뭡니까?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너 이거 출처 뭐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둘째, 실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AI 답변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출처나 근거자료, 특히 요거, 링크. 저 작년에 제가 왜 그록을 안 좋아하느냐. 그록한테 이걸 물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물어봤던 게 어떤 뭐죠? 어떤 부자가 자기의 어떤 뭐죠? 그, 집에서 일해주는 여자, 뭐죠? 이제 일해주는 이제 일하시는 분이죠. 이제 어린 친구, 미성년자인데, 그 친구를 이제 아주 안 좋게 했어요. 안 좋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무죄 판결이었어요.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인데 제가 이것은 교육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무죄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기. 그래서 그러면서 출처까지 버젓이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출처까지 알려줬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출처 링크를 다 들어갔어요. 한 20개를 출처 링크를 썼는데 전부 뭡니까? 전부 없는 링크입니다. 제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 이거 해야 돼. 근데 요즘은 얘들도 교묘해져 가지고요. 링크를 주는데 그 링크 중에 있잖아요. 한 8개를 맞아. 10개 중에. 2개가 거짓이야. 그렇게 교묘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출처 확인 더블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논리 점검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 문맥이 안 맞다면 반드시 더블 체크하셔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AI 시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AI 플러스 인간다움이 성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AI를 도구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업로드를 해서 파트너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바로 인간의 공감과 인간의 비판적 사고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리더십과의 공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AI 기술과 리더십 시너지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AI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Good AI와 Bad AI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Good AI를 쓰기보다는 Bad AI를 쓰기 바쁠 거예요. 이유는 뭐냐? Bad AI가 훨씬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리더십이 바릅니까? 올바른 가치를 가진 리더십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베어링 증권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한 투자 그 펀드 매니저가 잘못해가지고 뭡니까? 당시 44억 달러를 날렸죠. 44억 달러는 그런 겁니다. 한국 돈 당시 그때 6조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뭡니까? 근데 그때는 투자하는 사람 하나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날아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AI를 잘못 쓰게 돼가지고 만약에 직원이 AI를 잘못 쓰게 됐다. 그러면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이고 뭐 개인정보 이번에 쿠팡 왜 문제가 됐어요? 그 중국인 개발자가 그걸 유출을 해줘. 그게 뭐 몇천만 개다. 뭐 아니면 뭐 그 수천 개다.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그러한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AI를 다루는 핵심 부서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이 휘청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AI가 이제는 협업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인간의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 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AI 기본법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AI한테도 이 부분을 조심해서 다루고 블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겠죠. AI 통합 초제 가치는 세 가지인데, 요거까지는 제가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학생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조직이 반드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I와 협업을 하고 AI가 파트너가 됐을 때 얘가 나의 일자리를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계속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나에게 던지는 물음이에요. 그 질문은 틀리고 맞으면 없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움 속에서 이 자유로운데 뭔가 근데 이 흐름이 안 맞았을 때 그 이상 특이점을 발견을 해서 이 AI의 활동적인 퍼포먼스를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AI 질문 고도화 전략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요. 이거 어제 난 뉴스죠. 저 이제 어제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 때문에 이거를 급히 바꿨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7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관세 25%로 하겠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고요. 근데 11분 뒤에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정치범을 풀어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11분 뒤. 트럼프도 정치인이거든요. 사업까지만 정치인이면. 그래서 더 힘든데, 이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한국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 해놓고 12분 뒤에 베네수엘라의 바로 뭐죠? 그 정치범을 이렇게 석방해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 앞에 그 어떤 포스팅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시철 두고 올렸을까?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AI를 지적 파트너로 해서 프롬프트 고도화 4단계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이런 거 1단계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두 번째 맥락을 넣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설을 세우셔야 돼요. 가설을 세우고 마지막 심층 추론을 하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단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샘플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1, 2단계 보세요. 1단계 명확한 과업을 지시를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AI 정보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팩트라는 게 트럼프 관세 25% 인상에서 나는 핵심 이슈는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었어요. 1단계에서는. 그랬더니 이제 AI가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AI가 나온 답변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심층적으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티카타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자, 여기서부터 2단계부터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자가 파악하는 특정 상황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면 한국 총리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트럼프가 발표 메시지상 나타난 국회 비준 실패의 연관성은 뭐냐? 왜 그러니까 총리가 갔다 온 다음에 국회 비준이라 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했냐?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표면상 메시지가 아닌 또 다른 변수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쿠팡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예, 3단계, 세 번째. 왜 그런가? 가설 기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형 질문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AI에게 데이터를 검색시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검색으로 끝나는, 그게 아니고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쿠팡에 대한 미국의 경고 시거나 계속 경고를 했으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인사이트가 어떻게 됐냐.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미국 자본 보호라는 새로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대부분 3단계에서 끝나요, 질문들이. 근데 4단계. 정보를 융합하셔야 됩니다. 진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간 읽기와 어떻게 된다고요? 심층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의 이런 문답법을 공부를 했고 실제로 배웠던 친구, 바로 그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미국의 아주 탑 대학 같은 경우에 이런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텍스트에도 없는 의도, 심리, 지정학적의 함의를 도출한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정제 수반과 한국 관세 투여의 시차와 연관성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 얘가 이렇게 해줍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사업 거래에 이뤘으니까 신상 필벌이 확실하다. 관세는 무역 문제를 넘어서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동맹이잖아요. 동맹도 제재를 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독트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예시를 드느냐. 대부분 분들은 우리 선생님도 좀 다를 텐데 앞부분에서 1단계에서 보통 2단계에서 끝나요. 2단계에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3단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4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뭡니까? 이제 이 4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제 고급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 고도화 특징입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AI가 해준 답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AI는 거둘 뿐 미래는 뭐 하는 자가 설계한다? 질문하는 자가 설계를 한다. 관세 25% 인상이나 한 해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국가 기업의 리스크로 데이터화할 것인가? 그 차이는 AI 성능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용자의 질문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과연 이 정도 될 것이냐?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는 강의실을 가르쳐야 될 것이 AI 기능이 아니고 뭡니까? 거대한 판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뭡니까? 통찰력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자, AI 기본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업자 중심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AI 제품 서비스는 국내외 사업자가 이제 이게 되고요.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이 AI가 어느 정도 고성능이다 하면은 AI 기본법의 알고리즘 안정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안정성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성 AI는 이제 워터마크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챗GPT는 워터마크가 안 나오던데. 어쨌든 소라는 나오지만 챗GPT가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런 게 없던데 어쨌든 이제는 한국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게 AI 생성물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고영양 AI로 고성능 AI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안정성 인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행령에서 마련될 거고요. 만약에 위반했을 때 3천만 원 과태료인데 다행인 거는 뭡니까? 아직 1년의 유예 기간. 현재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AI 기본법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혹시 에듀테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정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제 뵙겠습니다. 예. 저는 명리를 하는 사람이죠. 예. 명리가 뭔지 아시죠? 예. 사주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명기 카페지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흥분해서 글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명리를 하는데 심드렁한 태도로는 절대 깨울 수가 없다. AI 시대 파고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조만간 우리 역학자 상당수가 앞으로 사라질 거다. AI 때문에. 요즘 그 많은 분들이 AI로 갖고 사주 보거든요. 상위 10%의 역학인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훌륭하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이죠. 어떻게 how to do죠. 자, AI는 이미 자연을 꿰뚫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I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오픈을 못 해드리는데, 어쨌든 여기 인간의 예측을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사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용신, 격국, 12운성 같은 공식적인 기계적으로만 AI는 이야기를 해줄 거다. 뭐라고요? 자연의 이치는 인간만이 볼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 현실은 달라요. 요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사주를 제가 분석을 했던 건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계절의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화라는 글자인데, 겨울에 뱀은 동면하니 불균을 쓰지 못한다. 이야, 이거 물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물상인데, 이 물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마른 흙 기토가 거대한 물을 만나면 갈증으로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역학, 님은 물탱크, 상대는 촛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를 갖고 그 명리의 가장 고차원이 나는 물상을 갖고 분석을 해요. AI가. 최고급 사주 분석을 AI가 해줍니다.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위치는 기계적 암기를 거부하고 직감과 AI를 결합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현실 변실. 나는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AI가 명의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토의 입장에서는 물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돈 벌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니까요. 제가 나는 거진다라고 했는데 안 속아 넘어가요. 얘가.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코칭은 AI를 지렛대로 삼으셔야 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위 10%의 통찰. 방금 확인한 직감과 AI 사이에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뭐죠? 코칭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럼 이 코칭의 대가들이면 AI가 여러분들 코칭의 대가를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뭐죠? 수준을 이렇게 기존 데이터가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고급 데이터를 계속 티카타카하고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상위 10% 이상의 AI 활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AI 레버리지 뭐냐? 이 통찰 지리대 삼아서 단순 업무는 AI한테 넘겨라.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뭐 예시 샘플을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AI랑 여러 가지 티카타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스타일들에 맞는 AI의 자기소개서 샘플 같은 거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아, 이 부분에서 AI가 만든 느낌만 조금은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바로 기술 파도 위에서 나만의 경쟁력으로 서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가장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브랜딩이 아니고 너무나 뭐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고객님 뵀습니다. 이분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코로나 직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일명 경단녀가 되셨거든요. 근데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능력 좋은 분이고 정말 잘 나갔던 분이,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정말 자신감이 없는데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이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 얘기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과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AI를 활용해서 그 장점을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 알려줬어요. 했더니 이분이 바로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가셨는데, 즉 나만의 브랜딩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활용의 본질은 인문학적 감성과 필수 데이터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인문학이 약하고요. 인문학자는 기술을 무서워한다. 이 둘이 섞이는 게 가장 어려운데, 제가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석사 과정에서 했을 때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하나 제가 분석을 해달라고 했고요. 저의 2021년 논문을 갖고 분석을 했을 때 나의 어떤 부분에서 너가 AI와 티카타카 했었을 때 나의 어떤 장점이 드러났냐라고 했더니 기업의 사용자들의 효율을 따지는 감성을 배제를 하지만 저는 AI로 인간의 인사이트를 증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에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동안 제가 사용해왔던 AI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그래서 AI 시대의 강사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냐. 정서적 공감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차가운 데이터 속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디자인을 하시고요. AI 리스크의 게이트키퍼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AI의 알고리즘에 종속되어 있는 학생이 주체성을 수호한다. 예를 들어서 진로 코칭을 하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AI가 주는 대로 갖고 자기소개서 적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학생들 절대 취업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AI를 활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채용 담당자 혹은 그 위에 면접하는 담당자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에 대해서 너의 인사이트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느냐를 항상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기획하고 파이널해야 되셨습니다. AI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Y를 던지고 AI 거짓 정보에 대해서 학생들을 일깨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니체의 현대판 초인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AI의 활용적인 부분을 뿐만 아니라 AI를 제대로 이렇게 고도화해서 활용하시는 분들,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문학적으로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이 뛰어나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경험과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다면, AI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인간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게 저는 니체의 현대판 소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Q&A입니다.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주신 걸 갖고 제가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요게 2020년 지금 1월 26일부터인가 티머니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카드 사업부 IT 보안 기획팀 태그리스 아시죠? 이거 서울의 그 도봉선인가? 그 보면은 그냥 터치 없이 그냥 바로 갑니다. 휴대폰에 있는 태그리스. 이 솔루션 팀에서 이제 0명, 0명, 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몇 명 정도 뽑겠죠? 한 5명에서 한 8명 사이 정도 뽑을 것 같아요. 각 부서에. 경쟁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전문가들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옆에 질문이 나온 거 3가지.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유료 구독하는 AI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한두 개 AI만 고르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경험상 제미나이는 일단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제미나이는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클로드도 안 쓰다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 하면 클로드와 노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고요. 클로드가 갖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인사이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뭔가 인간적인 인사이트를 넣으려면 클로드가 좋습니다. 챗 GPT는 출처를 활용할 때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일러스트를 할 때는 제미나이보다 어떤 부분에서 챗 GPT가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요. 취업 코치 관련 추천 GPT나 GM이 있으실까요? 오늘 뒤에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알려드리고요. AI 시대 신직업, 미래직업 강의를 앞두고 이제 신입 채용 수요가 지금 없는 지금 이제 전공별 직무별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거 한 가지 알려주실까요?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고 하면 요 앞에 부분 있죠. 이 카드 사업팀, IT 보안 기획팀, 태그리스 솔루션 팀 요거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코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GPT 스토어에 나와 있는 이 GPT 스토어의 GPT 웹에서 ATS 레주메 CV 스캐너 다 공통적으로 이게 되게 괜찮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참고로 얘는 한글로도 얼마든지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아마 이미 활용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커버레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그 뭐죠 AI가 고도화되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고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뷰를 준비를 한다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케이스 인터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음성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 대화 솔루션에서 이 부분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히 3번 사이버 시큐리티 인사이드 리스폰스 GPT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에 관련된 이러한 그 뭐죠 여러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찾아줍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모바일 태그리스 앞으로 이 분야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이 학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한테 저는 반드시 하나를 넣을 거예요. 너 아이폰 안 되는 거 알지? 아이폰은 태그리스가 안 됩니다. 그럼 뭘 붙여야 돼요?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스티커 12,000원짜리인가? 근데 그 귀찮게 태그리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내가 12,000원 주고 왜 태그리스를 해요? 그냥 터치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아이폰,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아이폰에 있는 그 결제 시스템. 그 결제 시스템이 지금 유일하게 티머니만 되잖아요. 그래서 티머니에 했을 때 이게 안드로이드 인터뷰 코치 도 있고 모바일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 말고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분명히 인터뷰에 봤을 때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경우 너 어떤 식으로 이게 아이폰 유저들한테 태그리스 적용할래? 라고 물어볼 거예요, 면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는 것들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그 뭐죠? 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뭐죠? 제미나이에 나와 있는 그 어플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들이 그 방금 말에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다 나오는데 지금 이 그 뭐죠? 요 구조상에서 제가 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문과생하고 이과생 조언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문과생들이 왜 지금 경쟁력이 없냐? 근데 실제로 카드 기획 지원 같은 경우 문과생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직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카드 상품 기획 및 마케팅이고 제휴사업 관리. 이거
교통복지 플랫폼이고 다음에 기타 페이먼트잖아요. 그러면 신사품 기획 및 마케팅 프로모션 이해도고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가 높은 분입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냐? 데이터 기반으로 자기의 역량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전공에다가 AI 분석 툴을 더해서 기업이 가장 골치 아픈 고객, 일명 진상 고객들 불만을 해결할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불만을 이렇게 그 해소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세워봐라. 요즘 예전에는 전부 뭐지 이거 하려면 코딩으로 다 작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크롤링 하려면.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소비자 불만 이런 거 뭡니까? 그냥 제미나이, 특히 제미나이에요. 제미나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수 갖고 이렇게 해서 한 1000건, 2000건 데이터 긁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시각화 시켜서 하면 얘가 기가 막히게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얘들이 해봤냐, 안 해봤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봐라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공학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 전공에 AI를 더해서 남들이 3일 밤새울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는 생산성을 보여줘봐라. 라고 하고 되고, 아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태글리스 같은 경우는 지원자였을 때, 아이폰 ISO 올 때 어떤 식으로 이거 적용시킬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준비된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공동 조언은 이겁니다. AI를 활용하여 AI 생산성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면 그 학생은 더 대박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저희 조카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컴공 3학년이에요. 또 제 아는 지인 역시 이제 고대 어디죠? 저기 세종 캠퍼스에 또 컴공인데 이 친구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인턴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우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인턴 가서 뭐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친구가, 저희 조카가 성격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거기에 정규직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적인 프로토콜이나 업무적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취업 전선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국 무슨 말이죠? 결국 인간과의 관계에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나 공대생인데 제가 가장 공대생 출신 사업가들 분들이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듣냐? 사업 이제 계획서 가지고 오셨을 때 이분들이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당신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라면 데이터를 보내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거든요. 그럼 시장 이거를 뭐죠? 시장은 기술입니까? 그럼 인간과의 관계입니까?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내가 끝에 2개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잠시 한번 보면 추가로 들어본 게 책 쓰기, 논문 쓰기에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보다 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챗GPT는 출처 검증할 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어떤 그걸 할 때는 클로드가 좋았는데 요즘 클로드가 거짓말을 좀 합니다. 예, 많이 해요. 특히 오퍼스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소넷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책을 쓸 때 보면은 어떤 이걸 조금 다듬을 때는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출처는 챗GPT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룰 때는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제미나입니다. 제미나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 이 부분을 했을 때 노트북 LM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슬라이드 대화 만들면 엑기스로 뽑아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고 딱 했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되구나 안 되나 검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실용적 AI 그 활용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용적으로 여러분은 도구를 많이 쓰십니다. 많이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출처나
또한 뭐죠?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저도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다른 거에선 걱정은 안 했는데 이 출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번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용적인 AI라는 거 솔직히 그 뭐죠? 실용적인 AI는 없습니다. 그러면 AI는 누구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잘 퍼포먼스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이 된다? 바로 프롬프트를 질문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금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대학 다녔을 때 저의 그 돌아가신 그 저희 대학 그 지도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냐? 그분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뭐죠? 저희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뭐죠? 호프집 가가지고 인생을 논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논했던 것들이 그때 제가 교수님한테 따진 게 있습니다. 그때 IMF 직전이었는데 교수님 제가 이런 거 배웠을 때 저 취업 안 되는데요? 했을 때 그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군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내 나이가 됐었을 때 내가 말하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 그분하고 정말 뭡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 그리고 어떤 질문하는 법, 티카타카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때 숙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하게 활용 부분은 워낙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뭘 활용을 더 하시라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회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던져주시면 추후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마무리로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 없이 해서 90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쉬는 시간 치면 2시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혹시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답변까지 다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딱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육성이나 아니면 채팅방 첫 번째 바로 하고 장시간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없으면 이거 내가 강의 잘 못한 건데. 아니요. 없으시면. 저 시간, 개인톡으로 여러분 제가 다 있잖아요. 단톡방에 또 박사님 계시니까 개인톡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는 내일 제가 이제 몇 개 부분 뺄 건 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또 슬라이드까지 다 공유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용하게 또 활용하시고 항상 뭐든지 출처는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윤쌤이 아까 설명하려고 마이크 취업 코치에 필요한 GPT나 잼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그거 말인가요?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공유하고 있죠, 여기. 네. 예, 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캡처하시고요. 제가 저 슬라이드 따로 드릴게요. 네. 예. 자, 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무리. 아니야. 구제를 1.5씩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갈수록 참 AI스럽다가 아니라 인간스럽게 해줘야겠다. 언뜻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클리닉을 할 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트를 통해서 이거 사람이 썼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기계스럽다, AI스럽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 좀 처음에는 와 이렇게 잘 썼네 하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질린다라는 느낌을 인사 담당자는 저도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300개를 읽거든요. 그러면 질리니까 누구나 지금 거의 모두가 다 다시 인간다움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로 전상훈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